네. 네. 우리 서양 철학사에서, 인식론, 하고, 끝냈고, 이제 중간에, 너무, 어서오세요. 네, 너무 이렇게, 좀, 주제가 무겁고, 좀 힘들어서, 잠깐, 이렇게 책 한번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이죠? 네네네. 네, 와, 어떻게, 신우이랑 이렇게 친한, 예. 두 분이 식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맞아요. 그죠? 예. 네. 거기서 걸려갖고 안 했어. 제가 오라고 소리는 안 했는데. 네, 여러분, 가족의 두 얼굴. 이 책을 좀 주문했는데, 한번,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나누긴 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같이, 예, 이렇게, 사갖고, 좀 나눠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 우리 권사님은 가족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족. 이제는 그냥 뭐 다 자기들끼리 잘 사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잖아요. 뭐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가족이. 요즘은 잘 사는데. 요즘은 지금 혼자 사시죠. 네. 근데 뭐 외롭다 이런 그런 거는 못 느끼셔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운 거는 느끼죠. 외로운 게 밀려올 때가 있죠. 그래도 뭐 다 사람은 외롭다고만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막 그렇잖아요. 그치. 고요한 시간. 네, 맞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시끄러웠거든요. 어려서부터 저희도 이제 사남매지만 우리 아빠 형제도 7남매. 그러니까 거의 뭐 가족 모이면 거의 뭐 그냥 잔치집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애들도 3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간 같으면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되게. 근데 이제 뭐 내가 필요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또,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꾸, 꼭 내가 막 글을 막 집중해 쓰잖아요? 꼭 아내가 말을 시켜요. 그래서 승질을 돋구는 거야. 그래서 막서, 알았어. 그래도 조금 있다가, 근데 자기도 이걸 지금 얘기 안 하면 까먹을까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도 유치까지 이탈됐는데 그거 들어오지도 않는다. 막, 그러긴 하는데, 그죠. 인간의 아주 이중성. 예, 그런 거 있죠. 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예. 예. 좋은 일들이, 결혼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네. 지방이다 보니까 또 지방에 갔다가 보고 이런 거. 네. 누가 아주 친구. 예. 친구가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가 결혼하신 건 아니죠? 아니고. 자제자녀. 그러니까. 예. 가족에 대해서 딱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이란 뭘까는 어떤 생각이? 최근에는 집사람이 많이 생각이 나죠. 안 계신가요? 아니 서울에 사시잖아요. 서울에. 저 따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왕래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많이 그런데 갑자기 애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생활하니까 편하니까. 여기 내려오셔서 사모님이 생각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이야, 네. 아니 가족이라 그러면은 뭐 물론 형제자매도 있고 내가 일남일녀를 둔 아들 딸도 있지만 나는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네. 근데 금방 생각나도 금방 가서 볼 수 있다면 막 이렇게 막 생각나지는 않지 않나요? 막 금방 볼 수 있는데. 애절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 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서로 의지하고 이런 네. 그런 모습에서 그렇군요. 우리 또 독고 청년 어떻게 가족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가족하면 생각나는 그냥 단어. 네, 예, 단어나 또 이미지나 이런 것. 저 약간 조언 들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조언. 어, 네. 그거- 그래도 이렇게 듣네요. 이렇게 막 그러면 잔소리처럼 여길 수도 있잖아. 아 그거는 어렸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응. 안 그런 지는 오래됐어요.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 엄마 아빠. 부모님이. 동생이랑도 얘기할 때는 많이 하고. 근데 요즘 동생이 좀 삐뚤어져서 안 하긴 하는데. 부모님과의 어떤 그래도 이렇게 되게 돈독하시네요. 그럼. 네, 집상담도 아까 했어요. 1시간. 여기 집. 아,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네, 어머니. 와, 네. 시간 동안. 네. 네, 우리, 하민이 어머님은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눈물부터 나나요? 그냥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것 같아요. 그쵸.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뭐 이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대가족이잖아요, 우리도. 저희요? 예. 시어머니 같이 사시죠. 네. 그러니까. 옆집 이렇게. 옆에 뭐 따로 살지만 그래도 그 네네. 공동체 안에 사니까 네네. 또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 예.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인터뷰를 좀 해서 저 가정을 대상으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형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요즘 같은 그죠? 핵가족 시대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은정 자매는 어떻게 가족하면? 결혼하기 전과 후로 바뀌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하면 아빠가 가장 저는 아빠한테 있으니까 아빠, 뭘 해도 아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나의 가족은 아이들과 아이들. 신랑. 그 지금은 아직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아프거나 힘들 때만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쵸. 내리사랑이니까 애들이. 약간 이기적이기도 한데 다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아이들과 신랑이죠. 네. 신랑 부록이죠. 먼저 아이들만 생각이 나는데 신랑은 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인가 옵션. 어? 아, 괜찮습니다. 우리 아가씨. 신랑 요구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렇구나. 네. 예, 이제 신우이께서 한마디 하시죠. 예. 가족하면 뭘? 가족하면 부모님이요. 부모님. 결혼하셨다 그랬죠? 네. 왜 부모님 딱 생각하셨어요? 부모님 하면 이제 결혼을 했어도 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속상하거나 이럴 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1번이 누굽니까? 신랑. 1번밖에 없군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어머니는 가족 하면은 저도 보면 좀 어려운 관계? 어렵다. 저도 이제 시어머니 20년 넘게 시집와서 여기서 계속 생활했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큰딸 낳았고 이제 큰딸이 크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할수록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깊어질수록. 큰딸이 지금 간호사라 그랬네? 4학년, 네, 간호과 다니고 있어요. 4학년? 그러니까. 저도 가족 하면 이제, 그, 고향 하면, 이제 제 고향이 저 단양이었는데, 제천에 이제 어머니가 사실 때는 그냥 제천이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이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뭐 가도 그냥, 물론 이제 형제들이 모이긴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 같지가 않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이면 저한테 3번, 4번 전화해요. 예. 그 이제 전화해서 뭐 별 것 없어요. 너 뭐 하나? 그래서 바쁠 때는 엄마, 내가 놀고 있을 것 같아? 바빠. 근데 그래 나도 이제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가면 이제 조용한 시간 되면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화해요. 엄마 뭐해? 했더니 너 할 일 없어 지금? 그럼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 충격이 났어. 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가족. 그래서 가족의 이제 두 얼굴.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이미지가 있고, 또 가족도 한 개인 구성원이잖아요.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뇌, 아픔. 또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부담과 상처와 또 우리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이제 우리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제 공부란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폭력이 또 행사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요게 이제 한번 나눠보면서, 네. 자, 개인의 내적 상처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적 상처는 많은 경우 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 저 사람 이해 못해 하는 그 내적 상처, 내면에 있는 내적 상처는 거의 뭐 90% 이상이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가족 가장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어쩌면 가장 살면서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사실 가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치관, 내적 상처, 동력 등을 가족에서 물려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감 또 부인감을 찾을 때 내 이상형 이게 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반대급부이거나 아니면 나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래서 가족이 관계가 좋으면 내 정말 그 아버지 같은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이상형이 찾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함께 살면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부모는 본인도 모르게 예전에 물려받았던 것들을 다시 전수해준다. 예, 습관, 이 내면에 있는 거죠. 소위 대물림의 사이클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다행히 그것을 주로 긍정적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일적으로 성공한 이들 중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를 악물고 성장해 독립하는 이도 있다. 그죠? 아버지가 싫어서 빨리 나는 이 집구석을 떠나야 돼. 막 이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한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 분노가 있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많아. 자녀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자녀에게 잘하는 것보다 배우자, 부모에게 잘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면 자녀의 관계 자연스레 잘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제일 행복해할 때. 뭐 용돈을 줄 때? 엄마 아빠 안 싸울 때. 안 싸울 때? 얼마나 싸웠길래? 안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응, 엄마 아빠가 신나게 놀아줄 때. 놀아줄 때? 응. 엄마 아빠가 껴안을 때 맞아요. 스킨십 할 때. 우리 맨날 맞아요. 오, 그래요? 오, 그렇구나. 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다고 고백하고 그 서로 사랑한 고백하고 행복해할 때, 특히 엄마나 아빠가 두 분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애들이 뭐 닭살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너무너무. 예. 그래서 그때 안정감을 느낀대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튼튼하구나.
예, 튼튼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그렇게 해요. 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한테 와갖고 막 제 앞에서 여보 사랑해요. 막 그러면 알았어. 조금 아까도 이제 신방 끝나고 이제 막 여기 막 정신없이 오니까 여기 저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고 나를 위한 거 아는데도 이 남자들은 그걸 이렇게 알았다고 같이 나도 사랑해. 근데 이게 안 돼요. 예. 이게 돼야 진짜 겸손한 건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뭐 사주고 나를 놀아준 거 더 행복해하는 게 부모가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근데 그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또 나가서 그 아이들도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매너는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남자애들은 보통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어. 예.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이나 이런 그런 친구도 그때 어머니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저희 막내가 그래요. 저는 약간 친절하지 않고 스윗하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약간 좀 개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얘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차를 지금부터 아들 자랑입니다. 뭐 돈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네. 그리고 퇴근해서 오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반응을 해요.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우리 큰 아들 딸은 절대 안 해요. 근데 뭐 아빠 안녕 뭐 이 정도. 지 기분 좋으면 그렇게 돼. 얘는 항상 그 말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돌연변이죠. 엄마를 닮았나? 하여튼 막내는 그렇습니까? 막내는 좀 달라요. 애교가 그죠. 사랑을 녹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모도 막내 좋아하잖아. 어머니니까. 그리고 우리 딸은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학을 나가서 이제 서울에 가 있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막내 방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열어본다고요. 신발에서 막내 왔어? 하고 우리 딸은 늘 와 있거든요. 나는 넌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섭섭한 거야.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더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예?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녀한테 뭘 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단에 가족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더더욱 일에 시간을 쏟게 된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에는 자녀가 이미 너무도 성장했거나 배우자가 떠난 이후인 경우도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는 실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진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서야 실감한다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일이므로 한 번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한때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한동안 요양병원 근처 오가는 일이 있었다. 병원 근처에 계신 분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요거 이제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좀 젊은 사람 같아요. 그 양반 한때 잘 나갔는데 푹 맞아 저렇게 산책도 제대로 못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건강할 때 이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니까 잘 준비하시고. 네. 젊었을 때 악착같이 살았더라고. 근데 돈 많으면 뭐해? 그걸로 가족들 맨날 싸운다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절대 돈 물려주는 거 아니래요. 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절대. 자,
다행인 경우. 근데 부인 되는 분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니까 다행이지 뭐야. 많은 경우 뭐 자식들이 가끔 오기는 하는데 돌봐주는 가족이 곁에 없으니 외로워하긴 하지. 이제 요양병원이 사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거의 무덤이잖아요. 예, 한번 보내면 자녀들이 물론 일상생활이 있다 보니 요양병원에 맡기지만 사실 요양병원에 가면 저는 거기가 거의 무덤 같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기서 그냥 돌아가셔서 가는 그런 여정이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아프긴 하더라고요. 자, 인생에서 가족은 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도 가족이다. 그런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 책의 저자, 최강형 교수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가족상담 전공 교수,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이라는 프로필을 갖고 있으며 가족 심리 상담에 관한 여러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쁘게도 이 책은 많은 호응과 평가를 받았다. 달리 말하면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뜻이다.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일정한 특징.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불행한 결혼은 1+1이 된다. 불행한 결혼이 일은 상대에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행동이다. 여기 하나 더해진다.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다. 이 둘이 1+1을 이루 현재 불만,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한 성인이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자. 예. 자, 둘이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둘 간의 다툼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에 부모님. 그죠? 가족이죠. 여기에 부모님.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부정적인 또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그러한 투영이 그대로 자기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마에 관련된 내가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쌓여서 어떤 불만이 생기면 동일화시켜서 원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부정적 이미지를 투영시켜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투영시켜서 거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나 여자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나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실수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할 경우가 있으면 그 실수를 이제 자기 그 남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들었던 이미지 그런 것들이 가서 그냥 한꺼번에 팍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다, 결혼 상처다, 아프다 했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누적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여기 그 큰 글자로 볼게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였을 때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죠? 자,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여러분 되게 우리는 어릴 적, 특히 유아, 그리고 뭐 소년기 요런 보통 10살 미만, 10살 전후로 그 성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대요. 10살 전후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부모님과 살면서 그 성품과 성격들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전수되는데 되게 우리 가족이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남편이나 시댁이나 하여튼 어떤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녀에게 쏟아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네. 누구 닮긴? 그죠? 근데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부정적인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요. 좋고 굉장히 야 너는 아빠 닮아서 이거 참 똑똑하구나. 네. 너는 엄마 닮아서 이렇게 마음씨가 곱구나. 이런 말은 안 한다고요. 네? 꼭 자기가 안 좋은 일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너는 누구 닮아서 너는 뭐 닮아서.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이 센 분이거든요. 되게 말이 거칠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가부장적인 그 남아 선호 사상의 최고의 수혜자가 저희 아버지예요. 예. 저희 아버지는 7남매의 장남, 장손이에요. 그 밑에 5명이 고모예요. 딸 하다가 마지막에 삼촌이 나왔어요. 그 삼촌이 저랑 3살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삼촌이랑 같이 자랐어요. 예. 그런데 삼촌 입장에서는 또 내가 할머니 입장에서는 삼촌은 막내 아들이지만 나는 또 뭐야? 그 재난문자. 아,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모 5명이잖아요. 고모가 5명이고 그 아버지는 하여튼 5명이 다 비서 역할을 한 거.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그 이제 우리 그 넷째 고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좀 넷째 고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찍 나한테 내가 너 보다가 너 울렸다고 내가 3일 동안 내 오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볼 때도 울리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대의 수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재산도 뭐 자기가 물려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완전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의 속된 말로 밖에서 일을 막 하시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게 있었어요. 이분은 책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옛날에 그 농민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 읽지도 않는 거 그 한문 된 거 다 읽으시고 점심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점심시간.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못 하시죠. 그냥 사업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받고 그래서 저한테 투영된 아버지는 뭐냐? 무능력. 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무능한 사람. 무능력. 그 아버지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예.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진짜 무능력한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대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투영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고모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일 때 저한테 그걸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모들이 저 가방을 사갖고 왔어요. 야, 너 학교 가지 가방 줄게. 그래서 여자 가방 사갖고 왔어요. 이쁘다고. 자기들 눈에는 이쁘죠. 여러분 그 시대에 제가 남학생이 여학생 가방 들고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놀림당하죠. 그쵸. 완전 놀림감이지. 아, 이렇게 복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고모들의 사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건 복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 이렇게 뭐 고모들이 사랑해주고 하는데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누가 고생해야 돼요? 엄마가 고생해요.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공장에 직원이 64명이었대요. 근데 옛날에 식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집에서 고모들하고 엄마가 다 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안을 틈이 없었대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안을 틈이 없어요. 뭐 사장님 부인이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 노동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첫째 고모가
저에게 엄마예요. 첫째 고모가 저 3살까지 보고 시집 갔거든요. 그래갖고 고모네 집에 고모네 집 충주인데 고모부가 이제 학교 교사셨는데 거기 놀러 가잖아요. 고모가 그냥 저를 꽉 울어요, 막 이렇게. 왜냐면 네가 내 첫 아들이다. 네가 너 첫 아들. 그래갖고 이제 가면은 내 옷을 다 뺏겨요. 촌스러운 옷 다 뺏겨. 싹 뺏고 밖에 나가갖고 좋은 옷 싹 사입혀. 그럼 또 우리 엄마는 또 그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신우가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채워지지 못한 욕구, 그 어머니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시기에 이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를, 그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대상관계 이론이라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라서 이 심리학 책이 있거든요.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나와 현재 성인된 내가 서로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정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랬죠.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학대받았던, 정서적, 또 이제 요구가 많잖아요. 이 장남의 장손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그때 조금 이제, 내가, 내 성품이, 내 결핍이 여기서 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게 오는데, 이제 음식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잡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먹어요. 내가 먼저 막 챙기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런 결핍들이 우리 안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이면, 그럼 내가 이 나의 단점을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시키고 있고, 전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게 겉으로는 막 안 그래도, 어느 내면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파트 1, 이제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훗날에 투사된다. 이를, 전이 감정이라고 한다. 네. 프로이트가 명명한 전이 감정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상대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자, 남편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는 아내. 예. 돌아가신 아버지가 못다 주고 간 사랑을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랬다. 현실에서는 남자가 남편 역할만 잘해도 대박이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을 기대한 것이다. 피곤해 지쳐 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애처로움보다는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남편에게 아버지 대신한 역할을 기대하는 아내의 본인의 문제가 더 컸다. 부부관계에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특히 자기 어린 시절 행복하지 않았다면 개연성이 높다. 높은 전이 감정 경향성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어릴 적 상처가 크다. 예. 불편한 감정이 상대가 아닌 자신의 과거 상처에 기인했다는 것을 분리해서 인식하면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 일은 쉬워질 것이다. 쉬워진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남편이 피곤하고 지치고 딱 그런 모습을 볼 때 애처롭죠. 네. 꼴보기 싫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거 뭐야, 꼴 불건 이럴 때가 있나요? 이게 돼요? 네. 내내 잠들 또잘 때. 그게 이제 피곤이 안 풀린 거죠? 아니에요? 그냥 쉬고 있는데 내내 자는 걸 봤는데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또 내내 자요. 그럴 때. 이제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편은 아직 피곤이 덜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은정자매 아버지는 되게 부지런하셨죠? 저희 아버님 아니요? 아니에요? 네. 똑같았어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한 편은 아니었어요.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사업을 하셔서. 그런 차이. 아빠 부지런하진 않았지만 달라요. 그렇구나. 쉬었는데
계속 쉬고 있구나 이런 경우. 아빠는 쉬고 있을 때 또 쉬면 귀여웠어요. 그렇구나. 거꾸로는 아니 아빠는 엄청 귀여웠어요. 예, 그렇구나. 네,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면 되게 안쓰럽지 않나요? 이렇게 예, 그죠? 안쓰럽고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쉴 때, 좀 미울 때는 어떨 때 밉나요, 남편이?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게. 어떨 때 밉나요? 예? 밥 달라고. 밥 이럴 때, 그렇군요. 저희는 응. 진짜 언니 밥이거든요. 삼시세끼. 아침, 아, 점심, 저녁 밥. 네. 돌아서는 밥. 그래서 그 덕에 저희 아이들도 잘 먹긴 하지만 요즘에 좀 바빠.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가끔 하기 싫을 때가 이제 조금씩 와요. 원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무난하게 계속 넘어갔지만 요즘에 어느 순간 나는 한 끼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자꾸 굳이 밥 아침 먹으면서도 저녁 메뉴는 뭐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건아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맞아요. 익숙해져서 제 맛에 다 길들여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해준 게 최고 맛있는 거고. 네. 저는 절대 밥 먼저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요? 밥 줘? 그러면 편한 걸로 주세요. 저는 그렇게 편한 걸로 어떤 아내가 요리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것들이 더 맛있으니까. 사모님한테 다 이러시는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 밥은 진짜 밥밥밥 해도 엄마 밥은 이제 길들여서 맛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숙자매는 어때요? 남편이 피곤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그럴 때는 그냥 쉬라고 해요. 어제도 바로 위에 누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아침 6시에 나갔거든요. 네. 사실 피곤하잖아요. 잠을 자도 피곤한데. 생각보다 어제 소연이가 붕 떠서 이제 건엄마한테 맡겨놓고 좀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요 했거든요. 저는 근데 쉴 수 있긴 했는데 너무 장시간 오래 지내. 내가 이제 그만 이제 자고 일어나서 활동해야 한다. 근데 자기는 굳이 안 자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장난치는데 아니야.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만족하지. 24시간을 자고 또 자. 24시간까지 바쁘니까? 24시간을 자고 또 자요? 그럼요. 전 정확하게 얘기해요. 한 1시간 정도 쉬고 나와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쉬고? 네. 그럼 약간 짜증 내지 않나요? 아니요, 안 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쉴 수 있는 시간이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 1시간 반만 쉬고, 뭐 애들 저녁 먹을 때쯤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조교 같은데. 우리는 그거 안 돼. 음. 1시간 반 쉬라는 건 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네. 여유가 없어. 네. 세댁은 어떠세요? 세댁이시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어요. 헌댁이시네? 예. 외모는 완전 세댁이세요. 어떠세요? 남편이 이쁠 때랑 미울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쁠 때? 그럼 미울 때? 미울 때요? 네. 미울 때는 같이 일을 하는데 맞벌이를 하는데 어. 시간이 잘 안 도와줬대요. 다 혼자 해야 되고 다 바라니까 그때가 좀 그치, 집에 와서는 또, 여성은 또 가사 노동이 또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희는 신혼 초에만 우리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놓자마자 제가 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일을. 내가 다 벌어올 테니까 그만.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대접받는 것처럼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대접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몰랐는데 저는 그거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우리 여동생이 그러는 거야.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오빠, 제발 엄마한테 언제 온다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와. 그러니까 사전 고지를 하면 집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 청소하고, 아, 얘가 좋아하는 게 겉절이를 좋아하고, 얘가 좋아하는 게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를 만두를 한 3일, 막 3일 동안 만두만 빚는데요. 그래서 그 만두를 또 얘가 가져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이 난대, 막. 그리고 오빠가 오면 반찬이 바뀌어. 난 늘 이렇게 먹는 건지, 늘 먹는 건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론하기도 저희 아내는 약간 이제 뭐랄까, 약간 이렇게 좀 신사적인 건 있어요. 뭐 누구처럼 몇 시간 자고 이래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는,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아내나 아이들한테 그 어떤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명분을 대는 거예요. 훈련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이 경험, 감정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처음 관계를 맺는 곳이다.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가 평생의 감정의 채널을 고정시킨다. 가족 관계는 우리 관계에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다. 어릴 적 외로웠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운 감정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게 자기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가족을 탓하게 한다. 이런 거죠. 자기가 외로운 것은 어릴 때부터 온 그 감정들이 전이되어서 온 건데, 그런데 가족이 나를 신경 안 써줘. 나를 외롭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으리라는 환상이다. 예. 결혼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겠죠. 자, 우리는 대개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따라 내가 받는 상처도 강도도 세진다. 언제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바로 그렇게도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이다. 프롬은, 에리 프롬이죠. 상담이란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이 말을 따져보면 상담받는 행위 자체가 정신적 치유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자신을 알므로써 불행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 감정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하면은 막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돼요. 근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돼서 진행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어릴 적 외로웠고 상처받았지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다. 독일어의 안다는 뜻은 5가지가 넘는다. 에리 프롬은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은 곧 자기의 상처를 마음과 감정으로 직면하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대단히 외로웠고 나는 혼자밖에 없었어. 라는 감정을 아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린 과거의 나와 어른이 된 나가 사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할 때 그 감정이 조금 완화되는 거죠. 상담을 했을 때 왜 내 안에 상처가 느껴지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 상담을 했다고 상처가 한번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잘 인식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여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게 될 따름이다.
가족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반복하는 사람의 정체성,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커서 가정을 꾸리는 이런 심리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갖는다. 실제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모를 뿐이다. 소속감의 부재는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을 낳고 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딸과 우리 딸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자존감이 낮는 것 같아. 아빠, 나는 자존감이 낮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이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왜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든지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나 이거 어때? 나 이거 어때? 나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하게 이걸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에 당당함이 무너지고 자기 이제 뭐랄까 이제 주관이라 하죠. 주관. 자기 철학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의탁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꾸 물어보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엄청나게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죠. 반대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예요. 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뭐라 그랬어? 너 책 좀 읽어. 너는 책을 왜 이렇게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책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대가리, 두대바리가 뭔가 했더니 둔한, 날렵하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래요. 하여튼 그런 방언이래요. 나는 달리기도 학교 운동장에 가면 달리기도 내가 1등 하는데 왜 내가 두대바리지? 항상 이제 집에 가면은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형상 이미지가 워낙 아버지 스스로 저한테 과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가 천재였대요. 천재. 예, IQ가 144. 옛날에 CQ, DQ가 뭔지 모르는데 CQ, DQ가 있었대요. 지금 우리 EQ는 있잖아요. 근데 CQ, DQ는 만점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찾아봐서 CQ, DQ가 뭘까? 그래서 제가요, 한때 IQ 측정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IQ 측정 회사. 그 회사에서 제가 문제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CQ, DQ라는 게 없대요. 근데 왜 CQ, DQ가 있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신화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모들도 얘기하고, 가족들도 그리고 또 아버지 친구들도 야, 너네 아버지는 말이야 머리가 좋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바보야. 항상 아버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 너 외탁을 했어. 근데 그러면 외갓집은 머리가 나쁘냐? 외갓집은 육군사관학교 가고 옛날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머리 좋아해 가잖아. 육군사관학교 가고 제가 보니까 친가보다 더 잘났는데? 그럼 왜 외탁을 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투영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저의 나름대로 극복한 게 뭐냐? 이제 그 아버지 영향이 이제 독서예요, 독서. 어린 시절에 물론 교과서도 공부하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책을 읽으면 저는 1단계는요, 마음이 풍성해져요. 2단계는 지적 수준이 올라가요. 3단계는 이것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만한 것도 있어요. 책을 좀 분량이 차잖아요?
그러면 또 교만해져. 누가 말 대들으면 야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누구에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종속돼서 그러면 종속되거든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거기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노예는 아니지만 정신적 노예가 된다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십이 가스라이팅이 돼요. 그거는 이제 지적 가스라이팅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 1등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간접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래서 그런 애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걔의 노예가 돼요. 아, 얘는 우리 엄마가 얘기한 얘가 뭐죠? 옆 엄친아가 여기 있네. 나는 그렇지 못하네. 그러면서 얘는 아무 짓도 아닌데 내가 얘에게 종속이 돼버린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큰 글자 7페이지 어린 시절 외롭게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성인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 모습에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책임감.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여러분 요 책, 뭐 가능하면 저도 이제 책이 이번 주 오면 읽어보면서 요거 좀 남의 것 같고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서로 나눠보고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 강의가 좀 실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또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좀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유년 시절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